검찰의 MB정부 블랙리스트 조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기정 보도국 선임기자,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성근 씨가 지금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물론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겠지만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한 본인의 또 주장도 펼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실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라든지 탄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차츰 오늘 문성근 씨가 지금 중앙지검에 출두를 했고요. 내일은 이제 또 코미디언 김미아 씨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국정원이 이제 MB 정부 때 좌파 성향의 유명인 명단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 그 명단은 벌써 82명이나 됩니다. 거기는 영화 배우도 있고 영화 감독도 있고 또 가수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저해한다든지 창작 활동을 저해했다. 또 하나 이제 문성근 씨가 지금 출두하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는 결국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다. 국민 세금을 썼다는 건데 그 지원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특히 그 부분에서 일베라든지 이런 극우 사이트 아니면 어버이연합 같은 우파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도 밝혀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오늘 조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조사가 되고 또 답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박근혜 정부에도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만 그 블랙리스트와 MB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그동안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이나 이렇든 이제 연예인을 포함해서 이 공적인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발언, 뭐 편향성 아니면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긴 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좀 과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이라는 이제 국가기구 그리고 전혀 이런 어떤 목적과 다른 어떤 성격의 기구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인에 대한 성향들을 판별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배제되어야 되는 인사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작성하고 그것이 어쨌든 지금 국정원 내부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그런 문건들이 제작되고 그리고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결국 국가기관이 어떤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의 뭐 청와대와 이제 문화부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가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뭔가 보고하거나 실제 실행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거고요. 네. 국정원이 개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작이 들어갔고 네.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온갖 나쁜 소문 만들어내고 그 중에 하나가 음란물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조금 전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성근 씨가 출석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여배우 김민선 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막 음란 사진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다 보니까 김여진 씨. 아니요, 김민선 씨, 김규리 씨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공작 이게 더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MI6라든지 CIA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의 세금을 비밀리에 쓰면서 국가를 위해서만 음지에서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 음란 사진 합성을 해갖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정말 표현 자체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공화국 인민배우 뭐 누구 주연하면서 육체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퍼뜨렸단 말이죠.
그 당사자 배우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은 이 연예인들이라든지 배우들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것을 이제 시출을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뭐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해서 뭐 친우호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라도 다시는 여기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고도의 심리전이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저희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정원에서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13가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 외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있지만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도 있고,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든지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뒷조사라든지 이런 13가지 이 적폐청산 작업 리스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뭐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배우의 무슨 합성 사진까지 유포를 해서 그 여배우가 활동조차 못하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미화 씨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김미화 씨 역시 MB정부 당시 방송사로부터 출연을 거부당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2010년에 당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KBS에 제가 출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트위터에 올렸던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습니다. 이 임원회의 결정사항 뒤에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은 것뿐입니다. 네. 자,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게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었고 정보기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뭐 방통이나 이런 쪽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해서 하차가 된 건지 이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까 배우 문성군 씨랑은 다르게 이제 방송인 김미화 씨는 방송 진행자 역할에서 이제 하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모든 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출연과 보도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 어떤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과정들 논의 속에서 만약에 김미화 씨가 당시 방송 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방송사의 어떤 그 보도 취지, 언론 취지에 비춰서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절차적 과정 속에서 만약 이게 결정됐다라고 하면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저런 뭐 김미화 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지금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뭐 국정원에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포함돼 있었고 그런 어떤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뭐 외압에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제기된 의혹들이 규명이 되는 셈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이제 방송이나 언론, 뭐 문화예술인을 포함해서 방송인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 뭐 발언, 개인적인 어떤 활동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뭐 광범위하게 사찰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배제돼야 되는 명단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만약에 그 규명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제기됐던 사실은 의혹 수준의 어떤 문제들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절차가 어떻게 과연 이루어졌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지난 10년도에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가 돼서야 그 문건이 사실이었다라고 공개되는데 7년 걸렸어요. 정보기관이 했던 짓이었고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했던 거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2010년에 있었던 일이고 MBC 라디오 화차는 2011년이니까 벌써 6, 7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과정 이거는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지금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이것이 관행으로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랬다 하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계속 그 관행을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적폐청산 TF들 꾸미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
방송인 김미화 씨 같은 경우도 그 저희가 보면은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다 제작자들이 볼 때 판단을 합니다. 제작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방송에 적격한가 부적격한가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그것은 데스크와 상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예. 그것이 만약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에서 나름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것에 외압을 통해서 방송으로 출연을 중단당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정치 보복성 어떤 그런 조사, 뭐 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 그런 과거 정권에 대한 뭐 또 비위캐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특히 이제 국정원 관련된 문건들 내부 TF긴 합니다만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사안 다 기밀로 묶여 있는데 그거를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만약 국정원이 고유의 임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뭐 첩보 그렇죠.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하다 보면은 실정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못했다고 들여다본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지적이 맞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기밀로 되어 있으니까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면은 국정원이 결국은 합성 사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정권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럼 한 정권이 끝나고 그동안에 그 시기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활동을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럼 그 관행 자체가 그대로 묵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정권 교체에 의한 어떤 정치 보복이나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뭔가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지난 정부의 일이니까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면 이번 정부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정권이 끝난 다음에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좀 아마 정치보복 논란을 떠나서 본연의 어떤 기능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고 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로 뭐 힘을 썼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바뀌면 10년 못 가서 바뀌면 결국은 다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교훈만이라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박원순 제안 문건이 지금 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도 논란이 한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논란이 됐었는데 예, 예. 그때는 검찰이 뭐 폰트가 달라요, 뭐 이러면서 글자체가 달라서 이거 국정원 문건 아니다 이러면서 덮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다시 수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은 2011년에 이제 발생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2013년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 자신들이 만드는 국정원의 문건 내용 폰트라든지 형식과 이 제안 문건과는 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을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견제 방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 박원순 시장을 종북 인사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종북 인사를 배제를 시키거나 제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우파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전을 서명운동이라든지 해서 심리전을 펼쳐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의 네.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가지 이제 적폐청산 과제 중에 이제 상위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쭉 살펴봤습니다만 결국 이게 보고를 하려고 문건을 만든, 그러니까 문건의 성격이라는 게 지시를 내렸으니까 그 문건을 뭐 국정원이 뭐 주권이 뭐 심심해서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들었으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보고를 받다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에도 뭐 그 파장이 뭐 가볍지 않은 큰 문제입니다만 특히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뭐 박원순 소위 말하는 제안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당시 2013년 당시의 수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식 자체가 달라서 내용은 수사도 못하고 그냥 종결이 됐는데 오히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이것이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한 것이 맞고 보고된 문건이다. 그것도 청와대 보고 문건에 의혹이 있다라고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 그 어떤 뭔가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뭔가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보고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과정에 또 다른 이제 활동들이 전개됐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충분히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보고가 됐고 그런 어떤 활동의 뭐 승인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절차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의 상황을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까지 만약에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실제 하는 문제라면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게
전직 대통령까지 향하는 그런 수사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래픽에서 봤듯이 현재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검찰에서는 현재 댓글 부대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는 또 4대강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BBK 사건이 이제 지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리가 됐었지만은 다시 한번 재수사하는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다시 한번 파헤쳐보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MB 정부의 인사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차츰 뭐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소환이 된다든지 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 때부터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과 얼마나 친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충분히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수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BBK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정치권에서 촉구하는 문제들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명확히 어떤 의혹이나 단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이제 일파만파 키워서 일단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들여다보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그 문제는 정치 보복 논란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 현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캐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이 댓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박원순 시장 제안문과 문학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에 있었던 뭐 도청 사건도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 수사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더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자칫하면 흐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가면서 과거의 적폐 아니면 불합리한 관행들을 청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아이템,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 세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네, 사실 이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윤영찬 수석이 뭐 대신 낭독을 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갔다 와서 여야 대표들과 뭐 회동도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이번만큼은 정말 통과를 좀 시켜달라 이런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네요. 네, 저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이제 윤영찬 수석이 대신 읽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무거운 발걸음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3번이 반복됐습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이제 반복은 잘 안 하는 것이 명문의 그 조건 중에서는 반복을 좀 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발걸음이 무겁다는 것은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것은 이제 남북 관계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도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동안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걸음이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심기가 굉장히 편치 않구나. 편치 않을 수밖에 없죠. 뭐 현재 일자리 문제도 뭐 이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 문제도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도 낙마를 했죠.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24일까지 임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이제 현 대법원장이 임기를 종료하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 사태가 최후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네, 그렇죠. 최후의 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총 책임자일 수 있는 대통령이 보면은 예. 과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계속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거는 바로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 사이에 이 가시돋친 발언들, 이 거친 표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사과 우리 꼭 받아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말 하나하나는 워딩대로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 발언에 마음 상한 분 있다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표현으로 뭐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뭐 사과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왜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면 앞으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좀 전국이 좀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뭐 사과 유감 표명했습니다만 아마 저것이 이제 정확한 어떤 본심에서 나오는 사과냐 뭐 이런 논란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국민의당의 지금 이번에 입장들을 보면은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가 그 낙마될 때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쥔 걸로 이제 평가가 좀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대표의 사과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제 그 족쇄를 채우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후보자 자체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사과를 하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결국 본질하고는 벗어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발언을 놓고 뭐 사과가 충분했다 아니다 이런 식의 논란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그동안 지난번 헌재 소장 후보자 낙마 때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 결국은 그래도 협치를 끌어내고 이런 협조를 얻는 과정 속에서는 먼저 지금 야당의 어떤 동의를 구하고 숙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요. 예. 이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과 그런 속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여권에서 이런 것들 풀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좀 다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예. 국민의당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정 보도국 선임 기자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